6개월이요. 제가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사는 41살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적이라고 느껴져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한국에서 저를 살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파리에서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고 대학에서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며 창의력을 키웠죠. 회사는 몇 년 전부터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클라이언트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직업 특성상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았지만 성취감이 있었고 삶에 만족했습니다. 문제는 제 건강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코감기와 기침이 자주 생겼고 밤마다 심해지는 기침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 속에서 제 몸을 돌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진통제와 감기약으로 증상을 그때그때 넘겼죠. 그러다 한 번은 회의 중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왼쪽 가슴이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고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심해졌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아,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몇 주 후 증상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결국 아내의 강요로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진찰 후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CT 촬영과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저는 의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로망 씨, 안타깝게도 소세포 폐암으로 보입니다. 병이 이미 진행된 상태고 치료를 시작해도 시한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의사의 말은 먼 소음처럼 들렸고 제가 들을 수 있었던 단어는 시한부와 6개월 뿐이었죠. 암이라니요? 제가 어떻게 암에 걸렸죠? 라고 되물었지만 의사는 흡연 이력, 환경적 요인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두 번째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계속해서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제게 큰 영향을 미치는 아내와 동료들조차 입을 모아 말했죠. 오진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이라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의 저는 다른 병원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죠. 이미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또다시 검사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텐데 괜히 희망만 품게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병원을 옮기겠다는 생각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또 하나, 저는 그 시간을 검진과 치료로 소모하는 대신 남은 삶을 더 가치 있게 쓰고 싶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지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탈모와 통증에 시달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죽고 싶지 않아.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게 낫겠어. 사실 다른 병원에 간다는 건 제 스스로 죽음과 다시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한계점을 다시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진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야. 치료를 거부하기로 한 이상 결과는 똑같아. 저는 주변의 설득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기 때문이죠.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자. 저는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들, 가보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장소들, 하나하나 적어나가면서 죽음이 가까워짐에도 묘한 희망과 흥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제 내 삶을 마무리하는 여행을 떠나자. 첫 번째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곤돌라를 타고 아름다운 운하를 여행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일본 교토의 전통 거리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음식을 경험하기였습니다. 왜 한국이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드라마에서 본 한국의 고즈넉한 한옥 마을과 길거리 음식들이 저에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제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베네치아와 교토를 다녀온 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여행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죠. 한국은 저에게 아직 낯선 나라였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끌렸습니다. 이곳에서 내 마지막 시간을 아름답게 장식하자.
이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택이 제 운명을 바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활기차고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은 마치 공항이 아니라 거대한 백화점 같았고, 그곳에서 만난 직원들은 너무나도 친절했죠.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환영을 받으며 저는 이곳에서의 여행이 기대 이상일 것이라는 예감을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택시를 잡아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못하셨지만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저와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하셨습니다. 그 친절함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고풍스러운 건축물들과는 전혀 다른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가득했죠.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천천히 걸으며 저는 잠시나마 제 병을 잊고 순수한 여행자의 기쁨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거리마다 풍기는 음식 냄새에 저는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달꼬치, 떡볶이, 김밥, 그리고 이름조차 모르는 다양한 음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순대였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가게 앞에서 고민하던 저에게 상인이 환한 미소로 손짓하며 한 조각을 권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 입 먹는 순간 저는 프랑스에서 먹던 부댕 누아르가 떠올랐습니다. 순대의 쫀득쫀득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건 마치 한국의 부댕 누아르 같아요. 라고 말하자 상인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웃으며 순대를 몇 조각 더 건넸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게 내 인생 마지막 음식이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는 한옥마을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찾아간 북촌 한옥마을은 조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전통 가옥 사이를 거닐며 저는 한국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를 조화롭게 이어가는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를 매료시킨 것은 한복을 입고 마을을 거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의 화려한 색감과 독특한 디자인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저도 한 번쯤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한복을 대여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들은 저는 망설임 끝에 대여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복을 입는다고요? 어색함에 웃음이 나왔지만 점원이 권해준 전통 문양이 들어간 옷을 입은 뒤 거울을 보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거닐며 저는 진짜 조선시대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으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재미도 느꼈죠. 그렇게 즐기다 보니 슬슬 배가 고파졌고 근처에 있다는 맛집을 찾기 위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찾아간 맛집은 한국의 전통 음식을 파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비빔밥과 된장찌개를 주문했는데 그 신선한 채소와 깊은 맛에 좋아하는 제가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어떤 미식보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는 마치 프랑스의 포토페처럼 진한 국물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재료로 이런 맛을 낼 수 있을까? 저 스스로 감탄하며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을 느낀 뒤 저는 서울의 현대적인 면도 경험하고 싶어 광화문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보이는 대형 광고판,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그리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은 파리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의 기억은 잊지 못할 겁니다. 열차가 너무 깨끗하고 빠르게 움직여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왜 대중교통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알겠다고 느꼈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보며 이 나라의 특별함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제 몸은 저에게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야경을 즐기며 산책하던 중 갑자기 숨이 차오르고 기침이 터졌습니다. 그 기침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목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피 섞인 가래에 저는 순간 당황했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호흡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남산타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119 구조대를 불러야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제 끝인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죠. 구급차에 실려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병원 침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며 혈압, 심박수를 확인하고 각종 장비로 제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환자분, 기침과 호흡 곤란 외에 특별히 느끼는 증상이 있나요? 의사가 물었지만 저는 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상태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의사들은 제게 여러 가지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폐암 관련 증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과 혈액 검사, 그리고 생검까지 진행해 보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검사를 한다고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의료진은 제가 폐암 환자라는 사실에 놀라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검사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저 남은 시간을 여행하며 제 방식대로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 순간 의사와 간호사들은 잠시 침묵했지만 곧 다른 방식으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환자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현재 증상은 꼭 폐암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귀를 닫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몸을 제가 잘 알아요.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여기서 치료받는 대신 호텔로 돌아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 의사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망 씨, 저는 당신의 결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검사가 지금까지의 진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면요? 만약 지금 보이는 증상이 폐암이 아니라면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의 말은 저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극적인 일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검사를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단 한 번만, 그것도 의사들의 간절한 부탁을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시작되었고 저는 CT 촬영 기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가 작동하며 들려오는 소음 속에서 제 심장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요동쳤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간은 마치 몇 시간을 기다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과를 들고 나타난 의사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로망 씨,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 순간 들은 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암이 아닙니다. 폐암이 아니라 폐렴과 비특이적 결핵이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약물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순간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암이 아니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 달간 제 인생을 뒤덮었던 절망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프랑스에서 받은 진단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프랑스 병원에서는 분명히 폐암이라고 했는데요.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폐암과 비특이적 결핵은 증상이 비슷해 오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세포 폐암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사로 폐렴과 결핵이 확인되었고 치료 가능하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은 기쁨, 안도, 그리고 약간의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건가요? 라는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병원의 빠르고 정확한 검사와 체계적인 시스템은 그야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속도와 의료진의 세심한 설명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며칠씩 걸렸던 진단 과정이 여기서는 단 몇 시간 만에 끝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시설 또한 놀라웠습니다. 최신식 장비와 깨끗한 환경은 물론 환자와 가족을 배려한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치료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구나. 진단 결과를 들은 뒤 저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병이 암이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그리고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한 한국 의료진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병의 진단을 넘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을 퇴원하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날, 저는 그동안 짓눌려 있던 무거운 마음을 처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맑은 하늘 아래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죠.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나에게 시간이 더 주어졌구나. 제게 이런 기적을 준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의료진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어진 새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행 일정을 새롭게 짜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기 위한 여정으려. 서울의 거리를 다시 걸었을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길거리에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마저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멜로디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체력을 아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걸었고 마음껏 즐기기로 했죠.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순대를 맛보며 내가 다시 이 음식을 즐길 수 있다니라며 감동에 젖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순대가 프랑스의 부댕 누아르와 얼마나 닮았는지 상인들에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상인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웃었지만 우리의 대화는 이어졌고 음식에 대한 즐거움이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상인들은 저를 진심으로 환대해 주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더 맛있는 거 먹어봐요. 라며 떡볶이를 한 접시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더 보낸 후 저는 부산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 한국인 친구가 부산은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도시라며 강력히 추천했기 때문이죠. KTX라는 고속열차를 처음 타면서 한국의 기술력에도 감탄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제 인생도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광안리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를 마주한 순간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불안과 고통이 씻겨 나가는 듯했죠. 해변가의 노을은 마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부산에서는 또 하나의 즐거움을 만났습니다. 바로 음식이었죠. 제가 처음 먹어본 것은 냉채족발이었습니다. 족발이라고 해서 단순히 고기일 줄 알았는데 차갑게 식힌 고기에 겨자 소스를 얹어 새콤하고 톡 쏘는 맛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고소한 돼지고기의 식감과 새콤달콤한 소스의 조화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이었죠. 프랑스에도 이런 음식이 있다면 대박일 텐데 라며 혼자 웃었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 밀면이었습니다. 부산의 여름 별미라고 해서 맛보았는데 쫄깃한 면발과 시원한 국물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밀면의 국물은 단순히 시원한 것뿐 아니라 육수의 깊은 맛이 살아있어 계속 먹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지역 음식이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개성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옥스테이를 예약해 하루를 온전히 전통 속에서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방 안에서 따뜻한 온돌의 열기를 느끼며 한국 전통 건축이 가진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의 조경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조화를 이루는 한국 문화의 철학을 보여주는 듯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복 대여점에서 한복을 빌려 입고 한옥마을을 거닐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요청했고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저는 마치 조선시대의 한 장면 속에 들어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후 근처에 있는 전통 한정식 집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반찬이 차려진 상을 보자마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모든 걸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한 거라고요. 반찬 하나하나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된장으로 맛을 낸 가지나물과 약간 매콤한 고추장 불고기였습니다. 단순한 재료로 이렇게 깊은 맛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감탄했죠. 밥 한 숟가락과 반찬을 조화롭게 먹을 때마다 마치 자연과 소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정교함과 화려함을 추구한다면 한국 한정식은 자연스러움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반찬을 깨끗이 비운 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한국 음식은 그 자체로 예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강을 따라 걷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하면서도 생동감 있었습니다.
강변을 걷다 보니 작은 음악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기타를 든 한 젊은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한국어였지만 그 감정은 그대로 느낄 수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그 노래를 들으며 제가 겪은 모든 일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내 삶은 어떻게 끝났을까? 이 기적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겠지.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 저는 병원에 다시 방문해 의료진에게 직접 감사를 전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이제 건강을 잘 챙기세요. 다시 한국에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한국에서 얻은 이 새로운 기회를 바탕으로 저는 제 삶을 이전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간 후 저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동시에 블로그에 제 경험을 적으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저를 살렸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끝이라고 느껴질 때 어딘가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라면 망설이지 마세요. 이곳은 단순히 방문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